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지난주 보수 통합을 제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장이자 삼선의 김세연 의원을 모시고 보수 통합과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보수통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수통합을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는 일단은 성공을 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 과정을 놓고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또 신당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 내놓으면서 이 보수통합의 길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구나, 그 길이 가시밭길이겠구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앞에 두고 각 당이 안고 있는 또는 이 정치 그룹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중도를 향해서 본다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변혁과의 이 연대 통합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더 보수층을 바라본다면 우리 공화당과의 연대 통합을 또 염두에 둘 것이고요. 네. 변혁 입장에서 서서 본다면 아마 독자 신당으로 가야 소위 안철수계와 함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노선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에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애초에 밝힌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좀 어색한 장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원래 변혁 측에서 갖고 있던 입장이 반복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개인적으로도 친하시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서도 또 같이 활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입장이 어떨지,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순조롭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변수들이 나오면서 유 의원의 입장이 어떨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 건을 가지고 따로 논의할 기회는 없었지만 평소에 유승민 대표의 여러 가지 뭐 전국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또는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미 제시한 3가지 그 기준, 네. 원칙에 대해서 그 3가지 원칙만 충족이 되면 다른 부분은 전혀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는 뜻을 밝혔던 만큼 네. 사실 그 입장을 보자면 워낙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 또 개혁 보수여야 한다, 그리고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이 3가지가 워낙 명확해서 이 조건이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통합에 흔히들 따라오는 네. 지분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지난한 과정들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처음에 밝혔던 입장이 황교안 대표의 이 제안에 대해서 화답을 할 때 밝혔던 입장이 이 3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다른 것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쓰셨던데, 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허들이 높지, 이 허들만 넘으면 그 다음은 아주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기대됩니다. 일부에서는 해석을 내놓기를 아직 통합까지는 시간도 조금 있고 향후에 이제 통합을 하려면 지분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몸값 높이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통합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1차 응답이 협상용이냐 네. 아니면 실제 진심이냐,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의 문제일 건데, 제가 볼 때는 협상용으로 그렇게 제안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신당 독자 추진을 갈 수도 있다,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 2가지 가능성이 다 열린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충족이 되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 유승민 대표가 제시한 3가지 안 중에서 특히 그 한 가지 탄핵의 강을 건너는 부분, 그러니까 네. 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자유한국당에서 풀어내야지 네.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우리 공화당을 끌어안든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변혁을 같이 함께 하든 뭐가 결론이 나려면 네. 여기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고요.
중도를 잡으려면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하기 어렵고 예. 보수를 잡으려면 중도와 같이 하기 어려운 그 변혁과 같이 하기 어려운 이 딜레마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의 시점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한 예. 양측에 대한 통합 제의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서 당일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논의의 구도가 좀 단순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협상을 할 대상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압축이 되었다는 바른미래당이다. 점에서 좀 더 단순화된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공화당을 차치하더라도 한국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종의 진실의 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즉 딜레마 상황에서 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쪽하고 같이 갈 것인지. 그런데 선거를 치를 때 더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중원으로 갈 것인지는 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가치와 철학이 묻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 선택을 보고서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싱크테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상대쪽,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양정철 원장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양정철 원장은 뭐 자타공인 현 정부의 굉장히 실세 중에 실세로 꼽혀왔고, 김세연 원장은 반면에 과거 뭐 당에서 옳은 목소리, 쇄신파 활동을 하면서 또 합리적 보수의 중심 인물로 이렇게 인식이 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선거를 치르는 이 상황에서 과연 여의도 연구원의 그리고 김세연 원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관심을 모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뭐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총선 방향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데이터를 보던 중에 50세 미만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것을 봤습니다만 실제 대한민국 국회에는 50세 미만 내 국회의원이 한 25명 정도, 적죠. 예, 한 8% 남짓 이렇게 됩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 109명 중에서 5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4%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20, 30, 40대가 바라보는 세상,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저희 선배 세대, 이제 특히 이제 5, 60대 또 70대 이상의 네. 세대가 살아오신 경험과 이 어떤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더라도 전혀 다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저희 자유한국당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연령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각자가 이제 자기 취약점을 보완하는 행보를 하기 마련인데 이제 민주연구원 측에서는 대기업들하고의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또 좀 취약하다고 평가되었던 외교 쪽 이런 쪽을 집중을 한다면은 저희는 상대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과 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20대를 넘어서 10대와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당으로 정책의 방향타를 옮기는 것이 저희의 현재 목표입니다.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젊은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세피소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당 김태현 의원은 강남권 그리고 영남권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융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원께서도 딱 해당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당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 누구나가 현재의 당의 이러한 몰락된 어려워진 상태에서 회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저희가 훨씬 더 높은 지지율로 여당을 압도하고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당의 일원으로서 느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김태훈 의원님이 뭐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을
어떤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예. 다만 이제 본인 거취는 말씀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고 이제 이 부분이 그 강제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는 당 지도부에서 강제로 선거구를 옮기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즉 국회의원의 지위가 국가대표성, 국민대표성의 지위가 있는 반면에 네. 또 지역대표성, 주민대표성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과정에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 과정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은 없었던 일로 일단은 정리가 됐는데 네. 박찬주 전 대장 영입에 대해서 반대하셨죠? 네. 현재 이 시간 이후에도 뭐 어떤 식으로든 영입 가능성, 뭐 황교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딱 정확한 답변은 하진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후에 차후에 영입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입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그 논란이 되었을 때 명단 발표 직후에 공관병 갑질 문제는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지금 계속 남아 있는 이슈고에서 네. 만약에 지역구 출마를 해서 유권자 선택을 직접 받아오는 거는 저희가 오픈하고 볼 수 있겠다는 입장을 그건 막을 수 없다. 처음에 제가 입장을 냈다가 예.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에 다시 그 입장에 대한 정정하는 입장을 다시 발표를 이른바 했습니다. 삼천교육대 관련 발언.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식들이 예. 이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가진 인사를 그분이 억울한 일을 겪으신 거는 틀림없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바로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대목이 여러 군데서 보였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당의 공천 과정에 더 이상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이 과정에서요.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첫 번째 인재를 누구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박찬주 전 대장이 당 주요 뭐 인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보수대 통합하는 선언하는 과정에서도 그 과정들이 되게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밀실 리더십이다라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인재영입이라는 그 사안의 속성을 잘 좀 이해를 하고 본다면 사실 더 폭넓게 논의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인재영입 자체는 다소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무산될 수 있는 이런 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는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부 내에서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영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꾸 곤란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의원께서 나오시면 이거 가장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한국당에서 1차 인재영입 명단 발표할 당일이죠. 네. 그날 발표 전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때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당일 명단에 없어서 네. 전 사실 여의도 연구원장이신데 네. 어떻게 이걸 모르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날 사실상 유력하게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명단에 계시던 분이라서 제가 예. 유독 그분한테 눈길이 가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명단에 빠져 있어서 네.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인재 영입이 아닌 부분에서는 의사소통, 황교안 대표의 의사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리는데요. 한국당의 변화를 바라는 지지자들은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한국당이 더 힘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그런 민심들이 또 광화문 광장으로도 많이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의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당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거 뭐 다시 탄핵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그 소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저희가 조국 사태 등등을 거치면서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실 때 과거에 저희가 잘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일종의 원죄처럼 이분이 네.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지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식을 제대로 갖추게 된다면 저는 이 변화의 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단지 정치공학적으로 이런 구도면 더 유리하고 저런 구도면 불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당 이야기만 했는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딱 반환점을 돌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께서는 이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점수로 매기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예. 평가를 후하게 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70점, 80점 정도? 글쎄요, 그것도 좀 후한 것 같지만 예. 왜냐하면은 안보는 상당히 지금 취약하게 바뀌었고 경제도 거의 모든 업종이 지금 다 내리막길로 지금 걷고 있고요. 네. 사회 통합도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 현장을 보셨겠지만은 이 사회 갈등이 너무나 지금 극심해져 있고 해서 좀 더 열린 그 자세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취임 당시의 약속을 지키신다면은 훨씬 후반기는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